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생활경제 이런 핵심 정책들을 둘러싸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 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이런 것들을 쉽고 유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KTV가 새해 들어 야심차게 준비한 생방송 정책엔 이슈,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앵커 박상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뜨거운 안보인데요.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 박사이신 고성국 시사평론가, 그리고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요. 북한의 무인기들이 새 벽두부터 우리의 상공, 특히 서울 이곳저곳을 침범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우리도 즉각 보내라,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었는데요. 자, 고 박사님. 네. 이게 뜨겁게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이 가장 좀 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됐는데 도발과 침략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미사일을 쏴도 우리 영공 안으로 NLL 이남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건 침공이지 도발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무인기 경우에도 그 NDL 북쪽에서 지그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군사적인 위협, 도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우리 서울 이 상공을 날아왔잖아요. 이건 그렇죠. 침투고 침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응전, 이른바 교전 수칙에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비례성의 원칙이고 하나는 충분성의 원칙입니다. 맞으면 저쪽이 무인기로 침략하면 우리로 무인기도 대응하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한 대 보내면 우리는 두 대, 세 대 보낸다. 이게 이제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인데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시는 바로 이런 비례성과 충분성이라는 교전 수칙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아주 확고한 지휘 지침이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탓세전이죠. 지난 11일에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그런 KMP와 역량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방금 들으셨고 이때 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면서도 100배, 1000배 이 숫자가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왔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뭐 상징적인 그 언급이라고 봐야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장수가 용감해야 뭐 전쟁에서 임전무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푸틴이 침략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항전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용감한 전투 의지도 높게 사지만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젤린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이게 이 연예인 출신이라고 처음에 얕봤다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젤린스키 대통령과 그 부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아주 강력한 그 전투 의지와 항전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보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러시아에 저항해서 거의 이제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원수,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안보 의지와 응전 의지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배, 1000배라는 뭐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로 100배, 1000배 우리가 응전해야 될 때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량 응징 보복인데요. 그 네. 말씀은 제가 혹시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드리더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강력하게 어떤 북한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네. 대통령 대통령 밑에서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하 상군 총사령관에서 저 일선에 이 신병 이 훈련 받고 있는 신병들까지도 네네. 이런 응전의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뭐 전 정권하고 워낙 대비가 되니까 제가 따로 비교도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응전 의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 자산이다.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 윤 대통령은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2차 대전 직전에 네. 당시 영국 총리가 네빌 체인벌린이었는데 체인벌린이요. 네, 히틀러를 좀 만만하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유화 정책의 시초가 됐던 그래서 이게 2차 대전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이 사실 처칠을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로 꼽고 2차 대전사에 아주 해박하잖아요. 네. 이 발언을 굳이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차인벌린이 히틀러가 써준 침략하지 않겠다는 문서 하나 들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영국 국민들한테 그렇죠. 이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문서다 이러고 흔들면서 선거에도 이용했어요. 그 유명한. 근데 네. 그 결과가 이제 영국의 런던까지 거의 위협받을 정도의 이런 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에서는 이게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우리도 북한을 적국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정은 집단, 조선노동당은 당 강령 규약에 남조선을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70년 동안의 목표를 하나도 한자도 고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전복시켜서 적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북한한테 어떤 선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의로 포장된 이 공작과 음모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선의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선의로 위장하고 포장된 평화 공세와 대화전 쇼는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넘어갔던 것이 지난 5년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북한의 선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대화 쇼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죠. 뭐 관점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네, 이 그런 말도 선의는 있습니다. 여러 예. 가지로 그런 국제정치학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고요. 예. 자,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를 순방을 하고 있는데요. 최 변호사님, 순방을 위한 출국 전,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이례적으로 예고 없는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이 자리에 이제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소환이 됐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출국 전에 심야의 긴급회의를 가졌다. 그만큼 현재 안보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대통령이 국가를 나아가서 순방하고 있는 과정이면 더욱더 도발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주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최대한의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는 무인기와 관련된 드론과 관련된 이슈만 있지만 우리는 이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응을 해야 된다. 즉 도발의 다각화에 대한 대응까지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어떤 대응에도 우리는 강력히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 박사님,
여기서 나온 또 표현 중에 뭐 안보를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늘만 쳐다보지 마라. 이 얘기가 굉장히 어떤 이런 집자적이면서 감성적인 워딩인데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그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75년 가까이 온갖 공작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공작을 두 번, 세 번 되풀이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서해를 치면 그 다음에는 동해 쪽에 공격을 하고 또 한 번은 휴전선에 총격을 가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심리전을 하고 해킹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은 우리를 기습 도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습 도발은 예측 가능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예측할 수 없는 시각에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승겸 합참의장도 100가지 도발에 따른 100가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 이렇게 실전적으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얼마 전 보면 말이죠. 그 이태원 사고 때 그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폐륜적인 도발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한국 사회가 어렵고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북한이 가장 그 상황을 잘 악용해서 공격해 오곤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6박 8일 빈다 하는 것은 북한의 정찰총국이나 대남부서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뭔가 한 건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기 아주 좋은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아까 우리 최담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출국 직전에 심야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네. 군 전반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경각심을 주고 가게 된 거죠. 네. 실제로 우리 군의 무인 정찰기 이름이 송골매인데요. 2대가 북으로 급파가 됐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죠. 한마디로 이게 또 북한에서는 대단히 화들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드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본인들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듯한 내용을 보냈어요. 물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본인들의 그러한 기술력을 과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고 나서 반응을 하면서 송골매 2대를 보냈습니다. 원래는 군사분계선까지만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군사분계선보다 더 위쪽 그리고 서쪽까지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송골매가 북한이 우리한테 보낸 무인기보다 훨씬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광고하고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타격을 입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정전협정 이후로 우리가 군사분계선 이후로 이제 송골매를 보낸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송골매라는 이름은요. 5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분들은 유명한 그룹 사운드의 이름이 됐고 사실 이게 몽골어, 숑허르, 제 몽골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매사냥으로 유명한 몽골족에서 이게 이제 유래가 돼서 흰 송골매는 뭐 국조, 몽골의 국조라는 말도 있던데 자, 북한 상공을 이 송골매가 날아간 데 대해서 이런 단호한 대응이 있기 때문에 맞대응이 또 있었던 거고요. 북한에서도 실제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포착이 되고 있죠. 그냥 뒤숭숭할 정도가 아니고 아마 김정은이가 아마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도 대응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나는 바람에 이제 국민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게 됐습니다만 네. 굳이 군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정찰에 그러니까는 경계에 실패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들어오는 것을 봤으니까. 탐지는 했다. 예, 그러니까 네. 경계가 뚫린 건 아닌데 이걸 격추시키는 작전에서 실패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반면에 북한은 아예 이 경계에서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게 처음인 줄 아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 거죠. 네. 우리가 보냈는데 바로 탐지가 됐다 그러면 이게 처음이다라고 북한이 고집 부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9.19 군사 합의 이후에는 이걸 보내는 것 자체가 협정 위반이니까 안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처음은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른바 블러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저쪽이 탐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정찰용 드론 또는 정찰용 무인기를 보낸 걸로 이렇게 지금 간주가 되지만 예.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것이 살상용, 저격용 드론으로 이미 상설화되고 실전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무인기가 정찰용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저게 언제 자신을 표적으로 노리는 표적 제거용 무인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고. 킬러 드론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자기들이 탐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식은땀이 흐르고 며칠 밤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고위 지휘부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 말씀대로 북한의 군사 서열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원수입니다. 북한 계급상 거의 뭐 최정점에 있는 군의 서열 1위인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위원장이 이제 김정은이니까 부위원장이 2인자인 겁니다. 이 해임이 됐다 이런 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숙청까지 됐느냐 이것이 또 북한에서는 또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 군과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무슨 선물 같은 거 줘서 환심 사는 거, 또 하나는 공포 정치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자신의 신변이 직접 위협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경계의 그 뚫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그 일벌백계 방식으로 박정천을 처형했거나 했을까 앞으로 그 할 가능성이 확인을 해봐야죠. 예, 그러니까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처형을 했거나 또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것은 김정은이 직접 자신의 안위와 생명에 위협을 느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멀리서 뭐 비행기로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거나 뭐 이런 것 가지고서는 김정은이가 직접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 사안은 뭐 무인기 한 두어 대 날아간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나 이 김정은이가 쓰러지는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것은 체제의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는 거고 이걸 뚫렸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마 용서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권 등에서 제기된 내용이죠.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할 의도는 없었던 만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송골매를 북으로 들여보내서 이렇게 정찰을 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일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무인기 서울에 띄운 거가 관광하러 띄운 겁니까? 아니죠. 침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침략한 데 대해서 대응을 한 걸 가지고 무슨 정전협정 위반이니 9.19 군사합의 위반이니라고 야권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지금 상황이 어떤 정도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네. 예컨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지금 수십 년간 개발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중에는 화학가스나 생물학 그 무기 같은 것들도 있는 걸로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인기에 무슨 생화학 무기 싣고 보내면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지 아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벌어진 침투 상황이고 침략 상황이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전협정 위반이다 뭐다라고 야권에서 비판을 정부를 향해서 하는 것은 이 사안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네. 그런 비판이라고 좀 봅니다. 네네. 신범철 국방차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위권은 정전협정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위권은 사실은 모든 살아있는 이 생물들한테 이 천부인권과 같이 주어진 겁니다. 저희가 길 가다가 누가 때리면 맞서 싸워야 하잖아요. 그때 쌍방과실이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무인기에 대응한 것은 그런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자위권의 발동이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정전협정이나 어떤 군사합의보다도 우선하는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시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 측으로 보내면 북한 무인기를 본뜬 카피한 복제품을 침투시킬 그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2014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 무인기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안 타는 행그라이더 같은 걸로 주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최첨단 IT로 이렇게 무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그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를 굳이 지금 우리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전쟁이라고 하는 건 총체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IT 기술 전체가 접목돼서 우리의 전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국력의 총화다. 아니 그러니까 네. 10년 전에 개발한 저 북한 무인기 본뜬 무인기를 우리가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죠. 네네. 여러 가지 다른 군사적 목적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야말로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최첨단 IT 무인기를 우리는 전략에 구사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확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심리전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드론 부대 창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드론 부대가 뭐 있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네. 어쨌든 2017년 이후에는 훈련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이런 네. 그 팩트 체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인데 언급을 하면서 처음에는 군의 미흡, 군의 이제 태세에 대한 미흡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군의 대비 태세 훈련이 미흡했다, 더 높은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적한 것이 군에 대해선 대비 태세가 미흡했던 게 2017년도부터다. 그러니까 2017년도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피면서 결국은 훈련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화적인 대북 정책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도 도발을 하고 이제는 우리 영공 심지어는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도 지금 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의 군의 태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더욱 강력한 태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 당국에서는 원래 계획을 세우고 있던 이 드론 부대 창설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기겠다 이런 방침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신 게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정찰할 그런 무인기와 관련된 부대 창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아까 2018년도에는 드론봇이라고 하는 그런 부대가 있었는데 네. 그 부대와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그 부대와는 다른 것을 새로 창설을 할 것이고 원래는 2027년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막 강해지고 있는 만큼 군의 태세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 부대를 더 신속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군의 그 드론 부대 창설이 좀 더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 박사님 여기서 중요한 게 그때 이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슨 소리냐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당시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걸 뭐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죠.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거슬러 가자면. 그럼요.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강력하게 추진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오히려 이게 좀 주춤해지면서 훈련 자체를 안 해버린 거죠.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입대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받은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차렷, 열중샷, 경례예요. 제식 훈련이죠. 예. 아니 어떻게 이걸 가르치나 했는데 이게 완전히 몸에 뵐 때까지 훈련하지 않으면 상관 나타나도 경례가 제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조직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피를 덜 흘립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군의 훈련은 실전과 똑같은데 차이가 딱 있다면 훈련은 피가 없는 것이고 실전은 피가 있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 실전에서 피를 덜 흘리거나 안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년간 거의 훈련을 안 했습니다. 이게 드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전반적으로 대대급 이하 빼놓고는 훈련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네. 한미연합훈련도 없었어요. 한미연합군이 군 공동작전을 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데 언어가 다르고 지휘체계가 다르고 무기체계가 다른데 이걸 공동연합훈련도 안 한다? 그럼 이게 유사시에 어떻게 작동합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이 9.19 군사 합의가 김정은의 대화쇼를 통해서 우리 군을 무장해제하려고 했던 술책에 넘어간 결과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거의 우리 군이 무기를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뭔가를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훈련 중에도 계속해서 오발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수정해 가면서 실전에 대비하는 건데 네네.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군의 실수와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깝깝한 게 이렇게 실수가 있을 때마다 지난 5년간 완전히 녹슨 군대를 다시 시스템을 돌리려니까 이렇다. 이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네네. 국민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마치 전 정권 핑계대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나 우리 군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깝깝할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정권을 잡은 이 정부가 그런 면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네. 앞으로도 군 훈련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실수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진상을 알리고 지금의 이 문제점,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네. 이제 더 이상 전 정권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네네. 안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단비 교수님, 지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순방 전에 탐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이 작은 드론을 연내에 좀 많이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또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드론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이런 것들을 연내에 많이 개발해달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은 결국은 감시 정찰이나 전자정 등의 다목적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드론들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드론 킬러 체계까지도 신속한 개발을 당부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수석이 얘기를 하기로는 아까 저희 고성국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윤 대통령이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주문한 것이다. 충분성 뭐 그런 거죠? 그런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고 박사님, 정부가 또 이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예. 이름이 또 재밌습니다. 가오리. 예. 실제로 이제 조금 이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생긴 게 이게 가오리예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끝이 꼬리 부분이 없다고 없어요. 예. 하는 그런 형태인데 예. 역시 이것을 만들어서 투입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정찰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양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기술력이 따라지지 않으면 꼬리 날개를 없앨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력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으니까 꼬리 날개까지 없애버린 그야말로 이 가오리 같은 형태로 예, 해서 지금 나옵니다. 무미익이라고 그러죠. 예, 꼬리 그렇습니다. 날개가 없고 예. 길이가 10.4m, 날개 폭은 한 15m 가깝고 예. 무게는 10톤. 최대 비양 시간은 3시간 가까이 날아갈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저게 이제 레이더로 추적하는 게 뭐냐면 전파를 쏴서 되돌아오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레이더 포착을 하는데 네네. 이 가오리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보시면 전파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도록 그 각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북한의 낙후된 레이더만이 아니고 네. 예컨대 이런 무인기나 드론이 그 요인 이 표적을 제거하거나 하는 작전을 펼칠 때 뭐 다른 나라들은 북한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레이더 시설이 더 발전됐을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의 레이더들까지 다 무력화시키면서 이 작전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스텔스 가오리 X라고 불리는 이 스텔스기의 위력은 그야말로 이 김정은에게는 직접적인 이 위협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결국은 결국은 군에 있어서 이런 무기 하나하나가 심리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심리적인. 예, 저항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게 심리전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기가 출현하는 순간 야, 이거 정말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함부로 내가 도발할 생각 말아야지. 라고 저항 의지와 이 적화의 아역 자체를 꺾는 그런 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점에서 실전적인 전력의 보탬도 되지만 그런 이 유무형의 전력 강화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론을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드론을 요격하는 이런 건데 이제 당시에 왜 이제 안 쏘았냐.
쏴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이게 낙탄의 위험도 있다 해서 이제 뭐 제먼이라든가 요격용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 북한의 무인기 일종의 파리 같은 거거든요. 이 파리를 야구 방망이로 휘둘러서 잡기는 어려워요. 전문 발검이라고. 예. 파리채로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파리채는 요새 전자식 파리채 모기채 있잖아요. 걸리면 다 타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다 어쨌든 에너지가 있어야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전파로 발신이 되고 리모트 컨트롤이 되는데 네. 이 전파를 차단해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방식의 그 전자폭탄은 이미 실전에 배치돼서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미국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적군과 싸움을 할 때 우선 공중폭격을 한 일주일간 하고 그다음에 전자비임을 쏴서 이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EDM 같은 거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이 이 북한 무인기에도 적용이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무기 체계 개발을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드론 얘기가 연일 보도가 되면서 뭐 마치 무슨 영화 장면, 물론 뭐 영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세계의 드론 경쟁, 무기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러니까 세계 강국들의 무인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기준에 따르면은 전 세계 군용 드론 시장이 121억 3천만 달러요. 그러니까 연평균 네. 12% 성장률을 보인다. 그만큼 네. 세계 강국들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호크라고 해서 이 글로벌호크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 무인기인데 성층권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아주 높이 올라가는 굉장히 거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무인기이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전술급 드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무인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강국들이 무인기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무인기 개발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전술의 최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군에 대해서도 무인기 개발에 힘을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 IT 기술의 이제 각축장인데 우리가 또 IT 기술에서 뒤질 이유가 없는 그런 국력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최첨단 전자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인기 하지만 그런데 사실 그 지상에서 무인 자동차 보면 이게 AI가 장착돼서 실제로 작동되잖아요. 인공지능. 예.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무인 자동차가 누군가를 밖에서 리모트 컨트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장된 AI가 그 상황을 그때그때 다 판단해서 인간보다도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더 거잖아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다른 나라의 무인기는 지금까지는 AI 장착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AI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IT도 전반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네. 그래서 AI 무인기, AI 드론 이런 것들 개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면 세계 드론 시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폭발적으로 어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K방산 그러면서 사실은 최고도 무기와 그보다 못한 그 틈새를 지금 공략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 무인기나 드론이나 이게 AI를 장착할 경우에 이거는 그냥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드론 이 군 상품과 관련된 최고의 기술과 수준을 발휘하면서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윤곡파 시대에 네. 이런 그 무기 체계가 단순한 대북 억지력으로뿐만 아니라 K 방산의 최첨단 분야로까지 발전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여기서요. 이렇게 이게 북한의 위협이 이제 거세지면서 우리도 군사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5년간 무려 331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좀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이겠죠? 이게 이제 정신력 강화만 갖고서는 이게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잖아요. 네. 뭐 우리 군의 정신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정신력만 갖고 안 되는 것이 이제 그 무기 체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위비를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31% GNP 예산의 30%를 36%까지 5% 올린다는 거는 뭐 굉장한 상승입니다. 굉장한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5% 작은 숫자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만큼 이것은 이제 이 통치권자의 어떤 결단이 없으면 네. 이 국방 예산은 아니 뭐 어느 부서가 예산 올리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예산 0.5%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대통령의 의지로 국방비 36%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우리 군이 대대적으로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을 기대케 만듭니다. 네. 또한 정부는 남북 군사 합의, 9.19 합의라고 불리는 이 합의를 효력 정지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싫어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 재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19 합의를 정지하는 것만으로 또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영토에 침범을 한다면 9.19 합의를 정지하겠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라든지 전단지 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19 합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협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협정들이 다 멈추지 않고 9.19 합의의 협정만으로 이것을 제한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토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9.19 협정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협정을 예를 들면 위반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효력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 협정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한번 재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이러한 총격을 가한 적들도 있거든요. 총을 실제로 발표했죠. 실제로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9.19 협정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북한의 위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은요. 북한에서 핵탄두의 보유량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다. 이게 이제 지수, 몇 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린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지금 놀란 국민들이 많아요. 기하급수적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건 저는 김정은이가 그냥 과장해서 협박하느라고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게 뭐 핵 연료만 있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꾸준히 늘려갈 수는 있겠죠. 꾸준히 늘려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 이거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가면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유사시에 만약의 경우에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개발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네네. 예, 강력하게 미국의 핵 확장 억제를 촉구한 발언입니다만 그렇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대통령처럼 가정을 해서 우리가 정말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전문가들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6개월이면 된다는 분도 있고 2년 정도는 걸린다는 분도 있는데 뭐 최대한 잡아서 2년이면 우리 핵무기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과 우리 원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재처리 시설을 통한 핵연료를 가지고 오면 우리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이게 핵이 단순히 무슨 기술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경제력이 뒷받침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핵을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단시일 안에 핵 강국이 될 수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 보유량을 늘려갈 수 있다. 그런 역량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북한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 네. 예. 고성국 박사님의 견해였습니다. 저희 정책인 이슈가 첫날 준비한 오늘의 핫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갑을 좀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모르면 손해 꿀팁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진 정책 그 첫 번째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맛이 이상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들이 그렇게 계속 버려지는 게 저는 되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먹을 때 먹어도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되면 그런 고민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상하지 않은 것도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버리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무려 38년 만에 바뀐 정책이 있습니다. 식품류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 이 두 가지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일까요? 네, 저에게 이때까지 익숙했던 것이 유통기한인데 그렇죠. 보통 음식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들은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괜찮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그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 겁니다.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이게 판매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안전하게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네. 소비기한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소비자가 만약에 적정하게 이것을 보관을 했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근데 이게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상대적으로 한 20에서 50% 정도가 훨씬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38년 만에 바뀐 겁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전제가 있긴 해요. 보관만 제대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섭취하고 많이 드시는 것들이라 이게 관심이 더 있어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건지 한번 이 설명을 좀 주시죠. 네, 그러니까 주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민하는 게 있어요. 두부 같은 경우입니다. 두부는 한 팩으로도 할 수 있지만 두 팩이 묶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1.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사왔는데 맨날 된장찌개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부를 빨리 싸야 된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17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은 두부 된장찌개 넣고 내일은 두부 전 먹고 지겹습니다. 그런데 저게 소비기한이 되면 36일, 무려 19일이 늘어나는 그러네요. 거예요. 유산균 도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당히 먹기가 껄끄러운데 저게 소비기한으로 되면 무려 8일이나 넘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일주일 먹는다. 이상은 더 먹을 수가 있다. 어묵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먹는 어묵이나 햄도 무려 소비기한이 13일에서 19일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햄도 뭐 보니까 19일. 이게 다 이제 많이 드시고 장보기 하실 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고 박사님. 예. 우리가 또 많이 먹는 것 중에 흰 우유 이거 네네. 많이 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기간이 좀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좀 8년이나 유예한다는 유예하죠. 예. 이유가 뭐죠? 우선 저는 이 조치 참 환영합니다. 예, 저같이 좀 둔한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안 보고 그러니까 유통기한 먹었으니까. 넘기는 경우. 네. 근데 우유는 이게 그 식품의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게 가공을 하고 또 재가공을 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네네. 두부나 뭐 이런 거. 그런데 우유는 그냥 마실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유통 과정에서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국민적으로 식품 문제는 워낙 전 국민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우유의 그런 그 식품적 특성 때문에 일단 유예 기간을 좀 두고 다른 식품들이 이 소비 기한으로 정착되어 가는 걸 봐가면서 또 그 사이에 우유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이 관리를 좀 해 나가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니까 저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네.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먹어도 되는지 말씀들을 좀 주셨는데 그동안 좀 헷갈리기도 했고 또 불안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소비기한으로 늘어나면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식약처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유통기한이 아닌 이 소비기한을 택한 이유 뭘까요? 이게 아무리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을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까지 못 먹었던 음식을 너무 아깝지만 버린 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소비기한으로 바뀐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처리 비용,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아직은 먹을 수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는 이 비용이 매년 1조 96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이게 소비기한제로 바뀌면은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8,860억, 그리고 산업체 같은 경우에도 260억이 절약이 되고요. 이게 단순히 절약이 되는 게 이 금액뿐만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걸 버리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합하면 연간 1조 원을 절약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소비기한을 바꿨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한 OECD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소비기한 혹은 품질 유지기한이란 걸 의무적으로 표시한 지가 꽤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OECD의 회원국은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기한과 같은 기한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기한도 표시하고 유통기한도 표시하고 품질 유지기한도 표시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한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권고하는 것이 품질 유지기한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까 우린 소비기한에서 전제가 식품 보관을 제대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의 품질 유지기한 같은 경우에는 식품 보관 방법을 자세히 명시를 해요. 이렇게 보관을 하면 이 기간까지 먹을 수 있다. 아, 그게 이제 쓰여 있다는 거죠? 쓰여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품질 유지 기한,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 기한이니까 유사한 겁니다. 그걸 쓰고 있고,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를 함께 명시를 하는데 하나는 소비 기한이고요, 하나는 상미 기간이라 그래서 이때까지 먹으면 가장 맛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 냉장고 같은 걸 정리하려고 하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뜯지도 않은 새 제품 채로 이걸 버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버리는 이 식품 폐기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식품을 폐기한 것이 연간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식품 비용이. 20조? 20조 원. 네. 아까 처리 비용이 아껴지는 게 1조 원이었고요. 버려지는 음식이 연간 20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식당에서도 다 먹자, 음식물을 버리지 말자라는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집에서도 웬만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안 발생하도록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비기한으로 바뀌지 않은 유통기한 때문에 연간 20조 원이라는 버려지는 식품이 있었던 것이고,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연간 20조 원에 버려지는 음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음식 폐기물이 줄고 여기에 상응하는 환경 보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이 유통기한이 도입된 게 1985년이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먹어왔던 겁니까? 기준 없이 먹었죠. 먹고서 배탈 안 나면 괜찮다 생각했을 거예요. 네네. 사실은 우리가 절대 빈곤, 보릿고개를 제대로 넘어선 거는 70년대 중반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빈곤 시대에 유통기한 정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요. 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끓이면 괜찮다. 그래서 나타난 게 부대찌개 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통기한 지켜가면서 제대로 했던 것은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네. 절대빈곤 시대를 넘어선 건데 70년대에 그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들 중에 보면 두부에 석회를 넣는 거.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예. 또는 뭐 콩나물 키우는데 뭐 이 안 쓰면 안 되는 농약 같은 거 쓰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기준일 수밖에 없어서 85년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장을 뜯지도 않고 유통기한 넘었다고 버리는 것을 다시 찾아서 쓰레기통에 찾아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그 이른바 그저 거지들이 아니고 그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리사이클링 푸드 무브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먹을 수 있는데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이 생산자 기준에서 마구 버리게 되는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이번 조치로 나타난 것 아니냐. 저는 아주 적극 환영합니다. 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니까 다음에 또 자세히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첫날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지하철과 버스 통합정기권 발행 정책, 그리고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성국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